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 건 칠순 잔치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키운 금쪽 같은 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돈 나오는 현금, 지급기이자 부르면 달려오는 늙은 파출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1인칭 시점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굳었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아이 봐줄 사람이 없다고 사정사정하는 통에 저는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 꼴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느라 바쁜 건 이해하지만 적어도 사람 사는 꼴은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혀를 차며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쓸고 닦고 냉장고에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채워 넣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인기척익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렸습니다. 분명 출근했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집에 있었던 겁니다.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려던 찰나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친구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 몰라.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김치를 가져온다니까. 우리 냉장고 냄새나게 진짜 싫어 죽겠어. 그냥 돈이나 좀 넉넉하게 주면 더 나나. 그 건물 명예 좀 빨리 오빠 앞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꽉 쥐고 안 노는 거 봐. 독하다 독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싫다는 건 그렇다 쳐도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장만해둔 3층짜리 꼬마 빌딩을 탐내고 있었다니요. 아니, 탐내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빨리 죽거나 손을 놓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에 유행 지난 등산복 바지, 아들 내 대출금 갚아주느라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었고 며느리는 어머님, 청소는 깨끗이 안 해놓으셨나요? 라는 문자 한 통을 뻔뻔하게 보내왔습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저 배은 망덕한 것들을 위해 단 1원도, 단 1초도 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아하고 잔인하게 되갚아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제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호텔 뷔페를 예약했다며 생색을 냈지만 계산은 제 카드로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정말 고우시다. 아참 어머님, 저희 이번에 차 바꿔야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요. 선물 대신 보태주시면 안 돼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와인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마도 건물증여 서류라고 착각했겠지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다니까. 저는 빙그레 웃으며 봉투 속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혼 발표 선언문과 사회 환원 서약서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복지관에서 만난 점잖은 퇴직 교장 선생님과 말동무를 하고 있었는데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참에 저것들 정신을 쏙 빼놓을 작전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며느리가 말합니다.
네, 재혼이요? 어머니 지금 연세가 몇인데 재혼을 하세요? 그리고 사회 환원은 또 뭐고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가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즐기지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내 짝 찾아 남은 인생 화려하게 살아보렵니다. 그리고 내 건물 너희한테 주면 뭐하니? 김치 냄새 난다고 타박이나 하지. 그래서 그 건물 팔아서 반은 기부하고 반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이미 변호사 공증까지 마쳤어.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다급해진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기부를 해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제가 말합니다. 너희 생각, 내가 너희 생각을 왜 해야 하니? 너희는 내 김치 냄새 난다고 버리는 사람들 아니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집 드나들면서 파출부 취급하고 뒤에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떠드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 포크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유로운 표정으로 제가 말합니다. 오해는 무슨?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 오늘 밥값은 너희가 계산해라. 나는 내 인생 즐기러 가야겠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집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올 생각하지 마라. 너희한테 줄 유산은 땡전 한 푼 없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지난 3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니까요. 돈줄이 끊긴 아들 내외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2의 황금빛 인생을 살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카드값이 연체됐다느니 아이 학원비가 밀렸다느니 죽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송금해줬겠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두고 교장 선생님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먹는 김밥 맛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더군요. 하산 후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 앞에 며느리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민수 아빠가 회사에서 잘릴 위기래요. 어머님이 손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 건물에 새 들어있는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아들이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접대비만 축낸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비웃음을 머금고 제가 말합니다. 내가 왜? 남남인데. 냄새나는 늙은이가 뭘 할 줄 알겠니? 그리고 나 이제 바쁘다. 데이트하러 가야 하니까 그만 비켜줄래? 저는 도어락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들어가던 돈이 굳으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피부 관리도 받고 예쁜 옷도 사고 여행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 혀 꼬인 소리로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핏덩이 때부터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돈 다 내 거잖아.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마음이 약해지려는 찰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제 마지막 정까지 떼어놓았습니다. 악에 바친 목소리로 아들이 말합니다. 그 영감탱이한테 홀린 거지. 그 늙은이가 내 돈 노리고 엄마 꼬시는 거라고. 정신 좀 차려 제발. 그 순간 저는 현관 옆에 있던 소금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제가 소리칩니다. 재수 없다. 썩 꺼져라. 내 돈은 내가 쓴다. 너 같은 놈 키운 내가 죄인이지.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소금 세례를 맞은 아들은 당황했는지 멍하니 서 있더니 제가 수화기를 들자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바닥에 흙 뿌려진 하얀 소금을 보며 저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지난 세월이, 내 청춘이 저런 놈을 위해 쓰였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고생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아무도 널 막을 수 없어. 저는 그 길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가장 비싼 원피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들러 건물을 내놓았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니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계약금을 받고 나오는 길 하늘은 더없이 파랗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저희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손주들 생각은 안 나세요?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을 앞세워 돈을 뜯어내려는 그 얄팍한 수작이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손주들 학비만 지원하는 신탁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도록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서 말이죠. 며칠 뒤 저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평생의 꿈이었지만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 여행을 제 힘으로, 제 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는 그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제 파출부라고 생각하고 어머님 모실게요. 네. 울먹이며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가지마. 우리 두고 어디 가려고. 내가 잘못했어. 저는 캐리어를 끌고 그들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타기 전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말합니다. 나는 파출부 며느리 필요 없다. 그리고 다 큰 아들 뒷바라지할 생각도 없어.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든 굶어 죽든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러간다. 아, 그리고 건물 판도는 이미 재단에 넘겼으니 꿈 깨라. 택시가 출발하자 백미러로 망연자실한 두 사람의 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 백고동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크루즈 앞에 서니 제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했습니다. 옆에 선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다정하게 교장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설레는 목소리로 제가 대답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아니, 너무 늦게 시작해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으며 배에 올랐습니다.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 위에서 저는 지난날의 서름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식 때문에 혹은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속 썩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언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다고 말입니다. 희생과 헌신만이 부모의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존경받는 법입니다. 물론 때로는 저처럼 아주 매운맛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제 통쾌한 복수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뒤 펼쳐질 제2막, 그리고 개과천선할지 안 할지 모르는 아들 내외의 고군분투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 60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황혼도 저처럼 붉고 찬란하게 타오르기를 응원합니다. 100일간의 세계 일주. 제 인생에서 엄마라는 명찰을 떼고 오로지 여자로 살았던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중해의 따사로운 햇살과 알래스카의 거대한 빙하를 눈에 담으며 저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쭈글쭈글하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늘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제가 보고 온 그 어떤 풍경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카트를 밀며 나오는데 저 멀리서 꾀죄죄한 몰골의 두 남녀가 저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며느리는 보풀이 인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아들은 며칠은 못 씻은 듯 수염이 더부룩했습니다. 다급하게 달려오며 아들이 소리칩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오셨네.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옆에서 며느리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거듭니다. 어머님,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다. 저희가 짐 들어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그들이 제 카트에 손을 대려는 순간 제 옆에 든든하게 서 계시던 교장 선생님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점잖은 목소리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짐은 제가 챙깁니다. 그리고 두 분, 지금 허락도 없이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아들이 교장 선생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아들이 말합니다. 아, 이분이시구나. 우리 엄마 돈으로 여행 다녀오신 분이. 아저씨,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비키시죠. 그 순간 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고 아들의 뺨을 매섭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입국장에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싸늘한 목소리로 제가 말합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이분은 내 은인이자 인생의 동반자시다. 그리고 내 돈으로 여행. 천만에 이번 여행 경비 이분이 다 내셨다. 너희가 탕진한 내 노후 자금 채워주시겠다고 말이다. 아들과 며느리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사실 반은 제가 내고 반은 선생님이 내셨지만 기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벙찐 표정으로 며느리가 묻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건물 판 돈 다 어디 갔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제가 입주하기로 계약한 최고급 실버타운 노블레스 캐슬의 명함이었습니다. 여유롭게 제가 말합니다. 내 돈, 그건 다 저기 들어갔지. 보증금만 10억이 넘는 곳이다. 호텔식 식사에 수영장, 골프장, 의료진까지 24시간 대기하는 곳이야. 나는 이제 저기 들어가서 남은 인생 황제처럼 살 거다. 너희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 안 남겼다. 아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진짜야? 그럼 우리는 나 회사 잘리고 지금 대리기사 뛰고 있어. 민지도 식당 설거지하러 다닌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엄마 혼자 호의호식하겠다고. 저는 아들의 그 뻔뻔한 눈물을 보며 3개월 전의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나는 다시 저들의 하녀로 전락할 뿐입니다. 차갑게 제가 대꾸합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니?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김치 냄새 난다고 박대하고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던 것들이 이제 와서 불쌍한 척. 어림없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 택시에 짐을 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지만 공항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처량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과도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왕비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침이면 갓 구운 빵 냄새가 났고 저녁이면 교장 선생님과 함께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시를 읊었습니다. 빨래도 청소도 밥 걱정도 없는 천국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주한 지 보름쯤 지났을까 실버타운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려가 보니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매달리며 며느리가 소리칩니다. 할머니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요.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걸 막아요? 여기가 감옥이에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었고 입주민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제가 말합니다. 이게 무슨 행패냐? 아이들 앞세워서 뭐하는 짓이야? 저를 본 며느리가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으며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저 진짜 못 살겠어요. 그 인간 도박에 손댔대요. 대리기사에서 번 돈 다 도박으로 날리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요. 애들 보기가 무서워 죽겠어요.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걷어주세요. 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잘린 것도 모자라 도박까지 손을 댔다니 제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아예 으스러뜨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꾀죄죄한 옷에 겁에 질린 눈망울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흔들리는 제 눈빛을 읽었는지 교장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단호하게 교장 선생님이 귓속말을 하십니다. 여사님, 지금 거두시면 다 같이 죽습니다. 아이들은 보호기관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도와야지 직접 데려오시면 아드님이 이곳까지 쳐들어올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냄새를 맡고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놀란 눈으로 며느리가 쳐다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장하게 제가 말합니다. 가정 파괴범이자 도박 중독자인 내 남편, 내 아들놈 신고한다. 그리고 너도 정신 차려. 아이들 핑계로 나한테 빌붙을 생각 말고 정말 아이들 살리고 싶으면 이혼 소송하고 양육권 가져와. 그 소송 비용은 내가 대주마. 하지만 빚 갚아줄 돈은 10원도 없다. 며느리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돈을 주며 해결해 줄 거라 믿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호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밖에서 시커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제 아들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잡혀온 모양이었습니다. 빚쟁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이 자식 엄마가 사는데 맞지? 아들 빚 대신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돈 내놔. 실버타운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들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교장 선생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려웠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마지막 전쟁이라면 기꺼이 치러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기괴하던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광기 어린 눈으로 아들이 소리칩니다. 엄마, 나 다 알고 왔어. 엄마 그 건물 판 돈 기부 안 했지? 여기 보증금 빼고 남은 돈 그 영감탱이 통장에 넣어놨지? 그거 다 내 거야. 내가 엄마 치매 진단서 떼올 거야. 금치산자 신청해서 돈 다 찾아올 거라고.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뺏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다니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서며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이럴 줄 알고 자네 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게 있지. 이 서류가 뭔지 아나?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어 말합니다. 이건 유류분 포기 각서가 아니라 증여 해제 및 친자관계 단절에 준하는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자료네. 그리고 자네가 도박으로 날린 돈의 출처, 불법 자금 대출 내역까지 여기 다 들어있어. 이걸 경찰에 넘기면 자네는 빚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옥부터 가야 할 걸세.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 모르게 뒷조사를 해두셨던 겁니다.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반전되려는 찰나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빚쟁이들에게 잡혀있는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악에 바친 목소리로 며느리가 소리칩니다. 야! 너 나한테는 엄마가 10억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 연기한 건데 다 거짓말이었어. 나 너랑 못 살아. 당장 이혼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앞에서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저들의 쇼였다니.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저는 며느리의 뺨을 향해 손을 올렸다가 힘없이 내렸습니다. 때릴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친 목소리로 제가 말합니다. 다들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경찰 오면 다 잡혀가기 전에 꺼져. 빚쟁이들도 경찰이 온다는 소리에 아들을 내동댕이 치고 도망갔고 며느리도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아들만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내가 감옥을 가든 길바닥에 나앉든 나는 상관 안 한다.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돌아서는 제 등 뒤로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며칠 뒤 제게 낯선 등기 우편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가정법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들이 정말 소송이라도 건 것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소송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서류의 정체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양심선 업문과 함께 동봉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죽은 남편 그러니까 아들의 친부가 살아생전 숨겨두었던 또 다른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은 놀랍게도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 바로 제 30년 지기 절친 미숙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파란만장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인 걸까요? 아들과의 전쟁이 끝나니 이제는 죽은 남편과 친구의 배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과 며느리가 왜 이것을 저에게 보내는지 그 꿍꿍이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사진 속 남편의 손은 제 친구 미숙이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동네 개모임에서 만나 친자매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미숙이.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상복을 입고 저보다 더 서럽게 울어주던 그 친구가 실은 내 남편의 숨겨둔 여자였다니요. 손이 덜덜 떨리다 못해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편지 봉투 속에는 쪽지 한 장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죠? 저도 그이 서재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이가 이 사실을 알고도 덮어주는 대가로 아버님한테 매달 용돈을 따로 받았었다는 거예요. 어머님만 바보 되신 거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 내 분신 같았던 아들,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 이 셋이 짜고 저를 철저히 기만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꺽꺽거리며 마른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교장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이 여사님 무슨 일입니까? 안색이 백지장 같습니다. 저는 말없이 사진과 쪽지를 건넸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찬찬히 읽어보시던 선생님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여사님 당장 짐 챙기시죠.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시퍼런 칼날 하나가 돋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숙이, 내년이 어떻게 나한테.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미숙이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시내 번화가 목 좋은 곳에 있는 그 가게. 남편이 죽기 전 친구가 고생하니 싸게 임대 줘라 해서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을 헐값에 새들어 살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임대가 아니라 남편이 내 여녀에게 차려준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옷을 입고 손님을 응대하던 미숙이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화색이 돌더군요. 교태 섞인 목소리로 미숙이가 말합니다. 어머 영자야.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실버타운 갔다며? 얼굴이 아주 피었네. 피었어. 저 뻔뻔한 낯짝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다가가 미숙이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고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도끼 어린 눈으로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친동생처럼 거뒀는데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랑 배가 맞아? 그러고도 내 앞에서 친구 행세를 해. 미숙이는 얼얼한 뺨을 감싸쥐고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그 가증스러운 눈웃음을 거두고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비웃으며 미숙이가 대꾸합니다. 하, 이제 알았어. 눈치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래, 만났다. 내 남편 너랑 사는 거 지옥 같다고 했어. 짠순이의 말이 안 통한다고 나한테 와서 위로받고 간 게 몇 년인 줄 아니? 저는 진열되어 있던 옷걸이를 미숙이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악을 쓰며 제가 외쳤습니다. 닥쳐. 이 더러운 년. 내 건물에서 당장 나가. 내 돈으로 차린 가게 당장 비워. 그러자 미숙이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뻔뻔하게 미숙이가 말합니다. 어머 누구 맘대로. 이 가게 계약서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나랑 10년 장기 계약으로 돌려놨어. 그리고 이거 다 내 남편이나 고생한다고 준 위자료 명목이야. 법대로 해봐. 내가 꿈쩍이나 하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죽은 남편이 저 몰래 제 인감 도장을 훔쳐다 계약서를 위조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이모, 미숙 이모, 엄마가 여기 쳐들어왔다면서요.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온 아들은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자연스럽게 미숙이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마치 자기 엄마는 저 뒤에 있는 내연녀라는 듯이 저를 노려보면서 말입니다. 기가 찬 목소리로 제가 묻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누구를 보호하는 거니? 내 아비랑 바람 피운 년을 감싸는 거야. 내 엄마는 여기 있는데.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들이 말합니다. 아, 엄마는 돈도 많잖아. 이모는 이거 없으면 죽어. 그리고 아빠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엄마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지난 일 들추지 말고 그냥 가, 제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놈은 제 아들이 아니라 그저 돈 냄새를 쫓는 괴물일 뿐이라는 것을요. 아버지의 불륜을 알면서도 돈을 뜯어내기 위해 침묵했고 지금은 또다시 돈이 필요해 내연녀 편을 드는 이 파렴치한 인간을 제가 뱃속으로 낳았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들었다. 지금 내 입으로 한 말, 그리고 미숙이 내가 한 말 다 녹음했다. 계약서 위조? 그거 사문서 위조죄야. 남편이 죽기 전에 했든 말든 4명의 도장을 훔쳐서 한 계약은 무효다. 당황한 미숙이가 소리쳤습니다. 뭐? 너 지금 협박하니? 저는 싸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합니다. 협박. 아니, 이건 예고편이야. 내일부터 이 가게에 내 변호사들이 들이닥칠 거다. 그리고 민수, 너 도박비 때문에 쫓긴다며? 미숙이가 돈 좀 쥐어준다니? 꿈 깨라. 이 건물 내가 헐값에라도 팔아버릴 거니까. 새 건물주가 오면 이 가게부터 뺄 텐데 권리금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미숙이와 아들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이가 아들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다급하게 미숙이가 말합니다. 야, 내 엄마 좀 말려봐. 이거 쫓겨나면 나 알거지야. 내가 해결한다며. 서로를 탓하며 멱살잡이까지 하려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속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숙이 가게를 뒤집어 놓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결정적인 한 방을 더 가지고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은밀하게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미숙 씨한테 건물만 준 게 아니에요. 어머님 명의로 된 생명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들어준 보험이 몇 개 있다는 건 알았지만 당연히 가족이 수익자일 거라 믿고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심각한 표정으로 며느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익자가 변경됐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요. 김미숙으로요. 이거 사망보험금만 5억이 넘어요. 어머님 죽으시면 그 돈 다 저 여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죽으면 그 돈으로 내연녀와 호의호식할 계획까지 세워뒀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남편의 죽음 그리고 내가 아팠던 이유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미숙이가 지어줬다며 매일 저에게 다려먹이던 한약. 그 약을 먹고 나면 항상 정신이 몽롱하고 기운이 빠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그 한약에 대해 아는 거 있니?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민수 씨가 술 취해서 잠꼬대할 때 녹음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엄마가 빨리 가야 하는데. 미숙 이모가 준 약 효과가 왜 이렇게 느려? 아버지도 그거 드시고 가셨는데. 카페 안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 심장 소리만 쿵쾅거렸습니다. 단순한 불륜과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음모였습니다. 내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까지 서서히 병들게 하려 했던 끔찍한 범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건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 비록 나를 배신했지만 그렇게 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너 나랑 거래 하나 하자. 이 녹음 파일 그리고 증언 법정에서 해줄 수 있겠니? 만약 협조한다면 내가 그 보험금 되찾아서 절반 너에게 주마. 그리고 내 남편, 아니 저 짐승놈 감옥에 쳐넣는 거 도와다오. 며느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보다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네, 어머님. 저 인간, 아니 저 살인자놈. 제가 아주 확실하게 보내드릴게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아는 검사님이 있다고 하셨죠?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살인 사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폐륜 아들과 탐욕스러운 내연녀,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그들을 세울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순히 잡혀줄까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아들과 미숙이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실버타운 숙소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교장 선생님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달려오셨습니다. 여사님, 문 열지 마세요. 지금 밖에. 과연 문 밖에는 누가 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끔찍한 진실 공방에서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쾅, 쾅, 쾅. 교장 선생님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부서질 듯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 화면 가득 잡힌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 민수의 광기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술과 약에 취한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놈은 손에 든 소화기로 도어락을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아들이 말합니다. 문 열어. 엄마, 그 녹음기 내놔. 민지, 그 여우 같은 년이 준 거 다 안다고. 그거 경찰에 넘기면 나 죽어. 빨리 문 안 열어.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제 목숨줄을 끊으러 온 살인귀처럼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등 뒤로 숨기며 인터폰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미 보안팀 호출했고 경찰도 오고 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경찰이라는 단어에 아들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복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보안 요원들의 무전 소리가 들려오자 아들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비상구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저를 교장 선생님이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덜덜 떨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한 눈빛으로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사님,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저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밤 당장 검사님을 만나러 가시죠.
그 길로 우리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의 지인인 부장 검사님께 며느리에게 받은 녹음기와 미숙이와 아들이 나눴던 대화 녹취록, 그리고 며느리의 양심 선언문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증거물을 확인한 검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님이 묻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 미수 및 존속 살해 공모 혐의가 충분합니다. 다만 확실한 물증을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부군, 시신을 부검해야 합니다. 이미 매장하셨다고 들었는데 묘를 다시 파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남편을 다시 꺼내 칼을 대야 한다니. 하지만 억울하게 눈 감은 남편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패륜아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해주세요. 제 남편 편히 눈 감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악마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다음 날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묘를 파내는 날 하늘에서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관이 올라올 때 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채 오열했습니다. 일주일 뒤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뼈와 머리카락에서 미숙이가 먹였다던 그 한약 성분과 일치하는 치사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미숙이와 아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놈들은 이미 낌새를 채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휴대폰도 끄고 카드 사용 내역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 제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공중전화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변은 시끄러웠습니다. 다급하게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인천항이야. 밀항선 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미숙 이모가 돈 다 들고 튀었어. 그 여자가 나버렸다고. 엄마, 나 잡히면 감옥 가서 썩어야 해. 핏줄이잖아. 딱 2천만 원만 보내줘. 제발. 끝까지 돈.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놈을 잡을 기회였습니다. 침착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핏줄인데 어쩌겠니? 계좌로는 못 보낸다. 추적당해. 내가 지금 현금 들고 거기로 갈게. 어디니? 아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접선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형사님께 위치를 알렸습니다. 새벽 2시 인천항의 으슥한 창고 뒤편. 아들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아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아들이 묻습니다. 돈은? 돈 가져왔어? 저는 빈손을 들어 보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돈은 없다. 대신 너에게 줄 선물은 가져왔지. 뭐? 그게 무슨? 그 순간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사방에서 덮쳤습니다. 민수 씨, 존속 살해 및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들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형사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아들은 저를 보며 악을 썼습니다. 악에 받쳐 아들이 소리칩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마음 편할 것 같아. 평생 저주할 거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저주해라.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씻게 해주는 거다. 감옥에서 평생 내 아비한테 속죄하며 살아라. 아들이 끌려간 뒤 형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던 미숙이도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는 경찰서 대질 신문실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관인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물어뜯고 싸우는 꼴이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미숙이가 악을 쓰며 말합니다. 이게 다 민수 저놈이 시킨 짓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유산 상속받는다고 약에 독타라고 한 건 저놈이라고요. 아들이 펄쩍 뛰며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야? 이모가 아빠 보험금 타내려고 계획한 거잖아. 나는 그냥 이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서로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추악한 폭로전. 듣고 있던 형사님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끌려가기 전 미숙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표독스러운 마지막 발악 같았습니다. 광기 어린 목소리로 미숙이가 중얼거립니다. 영자야, 내가 이긴 것 같지? 근데 어쩌나. 내 남편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내가 내 집 어딘가에 숨겨뒀거든. 그거 찾으면 아마 너 기절할걸.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유언장. 제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유언장이라니. 어디에 숨겼어? 미숙이는 킬킬거리며 형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평생 찾아봐. 내가 제일 아끼는 곳, 내가 매일 보는 곳에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보면 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게 될 거야. 미숙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곳, 매일 보는 곳.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 금고. 하지만 어디에도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집착하던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 끄셨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저 여자의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미숙이는 그런 거짓말을 할 애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남편의 진심이. 그때였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아들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닦으며 아들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던 그 액자였습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곳, 매일 보는 곳.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액자 뒷판을 열자 꼬깃꼬깃 접힌 누런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나의 아내 영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숨겨둔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미숙이의 말대로 저를 평생 지옥 속에 가둘 만큼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미숙이가 말한 죄책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펼친 편지지는 군데군데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죽음이 임박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이 혼신의 힘을 다해 써내려간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제 심장은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영자야.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세상에 없겠지. 그리고 당신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겠지. 그래, 마음껏 미워해라. 나는 당신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숨을 헐떡이며 다음 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지, 미숙이는 왜 내가 죄책감을 느낄 거라고 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나는 미숙이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야. 나는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 10년 전 우리 아들 민수가 낸 뺑소니 사고 기억나? 그때 민수가 합의했다던 그 사고 사실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던 큰 사고였어. 민수가 감옥 갈까봐 내가 몰래 덮으려 했는데 그걸 미숙이가 알게 됐지. 세상에 10년 전 아들이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했던 그 일이 실은 뺑소니였고 식물인간까지 만들었다니요. 미숙이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를 협박했어. 당신과 민수에게 알리겠다고, 민수 인생 망치겠다고. 그래서 나는 미숙이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 가게를 내주고 생활비를 대주면서 입막음을 했던 거야. 당신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자식 감옥 보내는 걸 지켜볼 어미가 어디 있겠어.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미숙이의 노예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자야, 나 알고 있었다. 미숙이가 주는 한약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약을 우리 민수가 가져다 줬다는 것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지켜주려던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독약을 받아 마셨던 겁니다. 민수가 내게 약을 건네며 손을 떨더구나. 그 아이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 하지만 나는 모른 척 마셨다. 내가 사라져야 이 지옥 같은 협박이 끝날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마음먹을 만큼 괴물로 자란 건 다 오냐오냐 키운 내 탓인 것 같아서 내가 죗값을 치르는 셈치고 마셨어.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만 남겨두고 가서 부디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어. 그냥 나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잊어버려. 그리고 남은 인생 당신만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 사랑한다, 영자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차라리 말을 하지. 같이 해결했어야지. 왜 혼자 짊어지고 갔어? 왜? 미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그토록 고통받을 때 저는 남편을 의심하고 미워하기만 했으니까요. 아들의 죄를 덮으려다 아들에게 살해당한 남자. 그 비극적인 운명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동안 시금전폐하고 누워있는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주까지 직접 수어와 제 입에 떠먹여 주셨습니다. 단호하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사님, 이렇게 무너지는 게 남편분이 원하시는 걸까요? 편지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당신만을 위해 행복하게 살라고. 지금 일어나서 마무리 지으셔야죠. 아드님, 아니, 저 죄인에게 아버지의 진심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 내가 죽인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 해. 그것이 내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내조였습니다. 저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아들은 수의를 입고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더군요. 빈정거리며 아들이 말합니다. 뭐하러 왔어? 내 꼴 보니까 좋아. 엄마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저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내 유리벽에 대고 펼쳐 보였습니다. 차갑게 제가 말합니다. 읽어라. 내 아비가 죽어가면서 쓴 유언장이다. 아들은 처음엔 코웃음을 치다가 편지 내용을 읽어내려갈수록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뺑소니, 독약, 죗값. 그 단어들을 읽는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눈물을 머금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미숙이랑 짜고 독약을 먹이는 거 알면서도 10년 전 내 뺑소니 사고 덮어주려고 너 감옥 안 보내려고 알면서 마셔준 거야. 이 천하의 페류나 놈아.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절규하듯 아들이 외칩니다. 거짓말이야. 아빠가 알았을 리 없어. 나보고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욕했단 말이야. 싸늘하게 제가 말합니다. 그래, 욕하면서도 내가 주는 독약은 다 받아 마셨어. 그게 부모다. 너는 내 손으로 너를 살리려던 아버지를 2번 죽인 거야.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어. 접견실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아들을 보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습니다. 놈이 평생 감옥에서 저 편지 내용을 곱씹으며 뼈저리게 후회하길 바랄 뿐입니다. 구치소를 나오는 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보고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도 되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에서 그 누구보다 바쁘고 화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수영, 오후에는 교장 선생님과 댄스 스포츠를 배웁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작은 재단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남편의 호를 딴 청송장학재단.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특히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 건물을 판 돈을 모두 쏟아부었지요. 미숙이와 아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새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손주들에게서 영상통화가 오면 용돈이나 넉넉히 보내줄 뿐 더 이상 깊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은 교장 선생님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는 제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기는 평온함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기도 하고 벼랑 끝에서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손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 자식도 남편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인내하며 속 썩는 산 대신 당당하게 나를 사랑하고 가꾸는 삶을 선택하세요.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행복하게 살자. 지금까지 제 파란만장한 인생 극장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황혼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